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억울한 상황들, 그리고 난감하고 부당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럴 때 법률 상식을 알아둔다면 도움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을 모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지호 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더 로이어 첫 번째 사건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화되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아주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안은요, 이 성형수술에 관한 분쟁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얼굴 어떡하실 건데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안전하게 최선의 경과를 위해 수술했습니다. 주희야, 아, 지지배야, 빨리 좀 다녀라. 미안. 오늘 운동 끝나고 술 먹지 말자. 알았다. 저러고 한잔 하죠. 제일 안 지켜지는 약속이죠. 주희야, 근데 니 안 답답하나?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아, 나도 성형수술 할까? 성형수술? 응. 눈도 작고 코도 낮고. 진짜 컴플렉스다. 에휴, 나도 코 좀 높여야 되는데 어디 괜찮은 병원 있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네요. 저 눈이랑 코가 좀 컴플렉스라서요. 눈은 좀 키우고 코도 좀 높이고 그러고 싶은데. 눈은 앞을 좀 트이고 코는 너무 높이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콧망울은 이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네. 환자분, 코는 붓기가 서서히 빠지니까 일주일 정도면 사회생활이 가능하고요. 작은 붓기가 빠지는 데는 한 2, 3주 정도 걸립니다. 물론 환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조심 좀 하시고요. 네. 자, 또 경과를 봅시다. 큰 수술 하셨네요. 왜 이리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나? 콧망울도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손예진 같은 콧망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원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코도 별로 안 오똑하고 콧망울도 그렇고 눈은 붓기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붓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코를 너무 높이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녹음을 하고 있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안 달라질 거면 그 비싼 돈 주고 수술을 왜 합니까? 환자분, 사람마다 이목구비가 다 다르고 원하시는 모델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럼 수술을 왜 합니까? 아니 됐고 모르겠고 그 수술비랑 전액 환불해주세요. 아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환불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완전 사기 아니가?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구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액 환불은 안 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술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시네요?
됐고 다 필요 없고 이 얼굴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으니까 전액 환불해 주시라고요. 뭔 돌팔이었네. 뭐 돌팔이?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니고 거기에 화장하면 예쁘겠네요. 수술 잘 됐으니까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전액 환불 못 해주겠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막말이 오가는데요. 아 참. 네, 일단 이게 크든 작든 성형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해서 저희가 살짝 끊어봤습니다. 일단은 환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의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드라마 상황으로 봐서는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받을 수 없다는 거네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단순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불법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한 의사의 불법 행위가 있고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오주희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오주희 씨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사에게는 불법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불법 행위라는 게 딱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좀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담당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 수술이라든지 불법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 그리고 주의 의무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수술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은 누가 봐도 법에 저촉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왜 이래 환자가 없지? 최 팀장님 좀 진료실로 오라 해주세요. 원장님 부르셨어요? 요즘 환자가 너무 없네요. 원장님 사실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여기 녹음 증거도 다 있고 다른 환자가 병원에 발도 못 들이게 했거든. 아, 보복을 한 거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그 오주희 환자 아니에요? 원장님 이게 여기 카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저희 병원 비방글을 올리고 저희 병원 후기 글에는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환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환자 이거 안 되겠네. 최 팀장님 여기 카페 매니저들하고 접촉해서 오주희 씨가 쓴 걸 다 내려달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 원장님, 네, 다 내리라 했습니까? 그게 회원글이라 임의로 내릴 순 없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인정돼야 내려줄 수 있다 합니다. 아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고소합시다. 네, 앞서 보신 화면에서는 이제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고 2차전 시작이네요. 오주희 씨가 수술 불만 후기를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환불을 해주지 않자 오주희 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 녹음한 파일과 함께 불만 후기를 올리게 되는데 네. 그리고 희석 씨 병원의 후기가 올라올 때마다 악성 댓글까지 지속적으로 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희석 씨가 손님이 갑자기 없어지자 이유를 알아봤더니 오주희 씨의 이 불만 후기와 댓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카페 매니저들에게 글을 좀 내려달라 했더니 명예훼손이 인정이 돼야 글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예. 결국 희석 씨는 명예훼손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 한 명 한 명의 후기가 곧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데 오주희 씨가 일단 진료실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후기를 썼거든요.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그 녹음한 거를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법에 저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게 상대방은 녹음 사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구조조정하기 위한 회사 팀원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 벌금형이 없는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 형도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인 희석 씨가 오주일 씨가 올린 후기 글로 명예가 훼손된다.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큰 쟁점입니다. 네. 사례를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요. 오주희 씨가 올린 비방글에 가장된 표현이 있긴 하더라도 방금처럼 의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같이 올렸고 거기에 의사 희석 씨가 흥분해서 실제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 화장하고 다녀라 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그 예. 글을 쓴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타인에 대한 비방이 목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비방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비방의 목적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글의 공표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범위, 글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와 예. 공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훼손되는 이익과 네. 명예로 인해서 명예 훼손되는 이익과 공공의 이익 둘 중 비교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주일 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오주희 씨의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주희 씨는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 의사와 관련된 모든 게시글에 다 직접 찾아 들어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심을 한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 만족도가 다른데 예. 오주희 씨가 자신의 성형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게시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의사 희석 씨가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녹음된 내용도 있고 이 사실을 딱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오주희 씨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예. 때문에 충분히 처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고 예.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각하죠. 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그 댓글러들을 상대로 해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악성 댓글 이 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게 왜 그런 겁니까?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 가능성, 파급력을 고려한 것인데요. 악성 댓글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럼 의사 희석 씨가 오주희 씨의 게시글로 인해서 환자가 좀 줄어들자 이 명예훼손뿐만이 아니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좀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 여부가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드라마 속 사례에서 보면 방금 오주희 씨가 올린 게시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줄었지만 게시글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업무방해죄 사실 저희가 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죠?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태양이 있는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네. 그 위계는 상대방을 차고 부지를 이용하여 기망 혹은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허위로 음식 배달을 계속 시켜가지고 음식 배달을 나가면 실제로 시킨 적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허위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력에 의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장에서 사람 의사의 자유를 제압케 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계는 착각에 빠뜨리는 거고 위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예, 맞습니다.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에서 환자 오주희 씨와 의사 남희석 씨에게 어떤 해결책 주실 수 있을까요? 환자 오주혜 씨의 경우 의사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자신이 실제로 든 수술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남희석 씨의 경우 환자 오주희 씨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병원 비방 게시글의 삭제 요청을 하여 더 이상 영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경우와 같이 환자, 의사 모두 시간과 비용까지 들여가며 힘든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여 게시글을 내리고 뭐 일부라도 환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내가 가출을 했다고? 내랑 다정이 버리고 당신 집 나갔다 아이가? 아니, 난 가출이 아니고 축출당한 거지. 축출? 당신한테 내가 축출이혼 당한 거라고. 가출과 축출 무슨 사연일까요? 자, 다 됐다. 엄마한테 가봐. 오늘도 늦게 오나? 고객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자기 일 마치고 보자고 하네. 오늘은 꼭 보험 계약 한 건 해야지. 아이고 고생 많다. 아니다. 다정이 등원 잘 시키고 자기도 배달할 때 조심하고. 알겠다. 그럼 운전 조심하고. 엄마 갔다 올게. 안녕. 아유, 화목한 가정인데요. 너무 늦는데? 연락도 없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아직도 고객하고 이야기 중인가? 그래도 아내분을 기다려 주시네요. 이게 걱정되죠. 저런 상태면 많이 걱정되거든요. 연락도 없이 너무 늦습니다. 예. 지금 몇 시고? 자기야 미안. 고객 만나고 연정이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 연정이가 남편이랑 싸웠다고 한잔 하자고 해서. 아니 그게 지금 애 엄마가 할 소리가 요즘에 일한다고 늦는 게 벌써 몇 번째고. 나도 집에만 있고 싶다. 당신이 돈을 좀 잘 벌어오면 내가 나갈 일이 뭐가 있노? 네가 일한다고 해서 내가 보내준 거지.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고 했나?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배달일에서 쥐꼬리 같은 월급 갖다 주면서 아헤이. 집에만 있으라고? 쥐꼬리 같은 월급? 그래.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 애 키우고 어째 사노? 내 정도 되니까 사는 거지. 뭐라고? 이게 그냥 확 좀... 던져라. 던져봐라. 막 됐다 막.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그냥. 아유.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줄 아나? 나간다! 화가 나도 저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네. 다정이 엄마 이 여자는 도대체 집에 언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벌써 2주나 됐는데 친정에도 안 갔다고 하고 친구들은 모른다 하고 연락은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게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나 봐요. 그렇네요. 저 사람 다정이 엄마 아이가? 내가 니를 가만두나 봐라.
분명히 이 집 맞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하노? 전화 왜 안 받노? 당신이 나가라고 해서 난 나간 건데. 아 그거는 싸우다가 그냥 한 소리지. 그렇다고 이주나 가출을 하나? 가출이 아니고 난 축출당한 거지. 알았다 그래 뭐 가출이든 축출이든 간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집에 가자. 어? 싫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라. 뭐? 네 인생? 그래. 나도 내 인생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은주 씨, 무슨 일이에요? 저 남자는 누구죠? 이것도 뭐? 아, 너희 둘이 바람 피놓고 내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들어가 계세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증거 있나? 네 아까 여기 올 때 장 봐서 왔지? 어? 설마 고객님 장까지 봐준다는 그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지? 맞다. VIP 고객님이라서 장 좀 봐줬다. 그게 왜? 누가 봐도 이거는 불륜이지. 아 맞다. 네 그 휴대폰 좀 보자. 어? 그 애지중지하는 휴대폰 보면 다 나오겠네. 그 휴대폰 가봐라 뭐. 아 이거 나라고. 됐지? 이제 증거 없다. 아니 진짜. 뭐? 돈은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남자 무시도 못하면서. 뭐라고? 네가 나가라고 했잖아. 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건데 왜 이제 와서 난린데? 그날 저는 도저히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은주와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혼자서 애를 돌봐야 돼가지고 그 파트타임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언니. 아이고 우리 공주님 어린이집 재밌게 놀다 왔어요.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아직 아파서 병원에 있지.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다정이 조금만 참자. 엄마 아픈 거 다 나오면 꼭 돌아올기다. 자꾸만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니까 아내의 외도도 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은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온갖 냄새가 있는데 찾고 싶은 어? 다정아 잠시만. 뭐? 내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했다고? 아빠 왜? 아니다. 우리 다정이 그림책 읽자. 어디 있는지 알 수조차도 없었던 은주가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가출이 아니라 제가 이혼을 위해 은주를 축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네, 참 이런 일이 있네요. 뭔가 또 부부 사이에 복잡 미묘한 감정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6호 재석 씨와 은주 씨는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는 재석 씨의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서 은주 씨가 일을 시작하면서 자꾸 퇴근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재석 씨와 그리고 은주 씨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감정이 격해진 재석 씨가 은주 씨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은주 씨가 그의 짐을 싸고 나가게 되는데요. 재석 씨는 그 후에 2주째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하게 아내를 발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재석 씨의 말에도 발악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까지 집어던지면서 증거 인멸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아내의 발악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혼자 돌아오게 된 재석 씨는 딸아이를 혼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딸아이 양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은주 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오히려 아내 은주 씨가 자신을 가정에서 쫓아냈다면서 이혼 소장을 보내오게 되는데 재석 씨를 거기에 폭행죄로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자, 재석 씨는 가출했다고 하고 아내는 쫓겨났다, 축출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강은시 변호사님, 재석 씨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아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나는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을 나가게 된 정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심하게 하면서 집에서 내보낸 경우는 아내가 쫓겨난 겁니다. 만일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들켜서 가출을 한 경우라면 아내는 가정을 유기하고 떠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집을 나간 그 시점, 정황 증거를 보고 쫓겨난 건지 가출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황을 보면 남편 재석 씨가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나가라라고 한 거지 실제로 이혼할 마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은주 씨는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예, 그 은주 씨의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 게 싫겠죠. 예. 오로지 표면상으로 재석 씨가 홧김에 나가라고 한 말을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가정을 버리고 가출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 못됐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륜이 알려지게 되면 결국 유책 배우자가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면피하기 위해서 나는 쫓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처럼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이혼에 협의를 하면 사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만 하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우리 민법에 사유 6가지를 정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보면 민법 840조입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불륜이죠. 네. 2호,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맞은 겁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그러니까 장모가 사위를 때린 경우죠. 네. 그리고 5호는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게 포괄적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사유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은주 씨가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을 한 거는 2호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사례에서 나온 뉘앙스를 보면 은주 씨는 1호랑 2호를 피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석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을 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호락호락 넘어가 줄 수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석 씨는 은주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가출을 해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입증하면 은주 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됩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불륜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그 증거를 이렇게 휴대폰을 탁 깨버리면서 인멸을 하게 되니까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은주 씨가 이 원룸에 어떻게 드나들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원룸도 요즘은 1층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주 씨가 집에 콜을 해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집을 드나들듯이 비번을 외워서 자유자재로 누르고 자기 집처럼 들어가는지를 살펴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주 씨가 들고 있던 그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도 중요합니다. 1인분의 포장 음식인지 2인분의 포장 음식인지도 중요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장을 보니까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은주 씨가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집을 들어갈 당시에 장을 봤는데 그 장을 본 안에 부대찌개를 만약에 포장했다고 치면 네. 그게 1인분이 7,000원인지 2인분이 14,000원을 결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14,000원을 결제했다면 빼박 2인분입니다. 누구랑 같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사리를 추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플러스 3,000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도 우리 재석 씨가 우연히 은주 씨를 발견했다면 아무리 속에 천불이 나셔도 당장 현장을 덮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 원룸을 관찰해서 그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사실 살펴보셨어야 됩니다.
참 이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고 증거 수집까지 해야 되면은 남편이 너무 불쌍해지는데요. 자, 일단 드라마를 보면 재석 씨가 딸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면서 부양료라는 거를 청구하거든요.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예,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셔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부양료라는 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양육비랑 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좀 다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과는 다릅니다. 네. 부양료 청구 소송은 자녀의 부양의 의무자가 부, 모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할 한쪽인 부가 모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실무상으로는 부정행위 후에 자식을 유기해서 가출한 일방을 이혼의 손은 제기해주지 않으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서 그를 압박하는 데 씁니다. 사안에서 재석 씨가 은주 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면서 은주 씨는 일단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이혼 청구를 하는지 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재석 씨 같은 경우는 불륜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불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죠? 예. 더 로위어는 이구 동성으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일방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은 그 이혼 사유에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은 슬프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주변 지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고 소송 중에는 금융 내역 등을 살펴봐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특이점을 발견해내는 노력을 조금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 사건이 슬픈 게요. 아내 은주 씨는 이혼 소장을 보내고 결론적으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또 딸아이를 봐서라도 용서를 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혼은 기각됩니다. 네.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요. 그 예외적으로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그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상대방을 부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표면상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네. 그러니까 들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예외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석 씨는 마음으로는 온갖 복수를 다 하셔도 되지만 그 복수심을 들키지만 않으시면 이혼을 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재석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은주에 여전히 사랑한다,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판 중에는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유, 주먹이 꽉 쥐어지네요. 이게 지금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재석 씨는 난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은주 씨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만약에 은주 씨가 이혼이 급하면 상대방의 정신적인 충격을 보상할 정도로 충분히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을 포기해서 상대방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면 됩니다. 은주 씨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고 이혼도 하고 이런 결말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사과하고 재산적인 면은 대다수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참 재석 씨의 그 상한 마음이 어떤 걸로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많은 또 법적으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의뢰인 재석 씨에게 좀 따뜻한 해결책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첫째, 재석 씨는 현장을 덮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조금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석 씨가 아무리 속에 천불이 나도 은주 씨를 찾아가서 때리거나 욕하시면 이건 다른 밥에 콧 빠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석 씨 따님에게는 아빠만 남아 있습니다. 힘드셔도 따님을 소송 중에 꼭 챙겨주십시오. 네. 너무 어려운 솔루션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만 지켜주시면 분명히 판결 선고 기일 날은 속 시원하게 웃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구 씨,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예.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 사장님? 자네가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이렇게 회사도 차린 거지. 제가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매달 통장으로 두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네만 믿겠네. 예, 믿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땐 누구나 그렇듯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거래처에서 자재값 결제 좀 해달라고. 결제해야지. 그래 몇 군데나 되노? 5군데인데 한국 자재는 금액이 커서 빨리 좀 해달라고 난립니다. 벌써 5달이나 밀렸다고. 그래? 그리고 저희 월급도 좀. 그래 방법을 좀 찾아보자.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보. 그 당신 카드로 대출 좀 받을 수 없겠나? 카드 대출. 카드론으로 일단 대출 좀 받아서 그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겠다. 대출 한도가 얼마 안 될 건데. 그래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거래처에 밀린 자재값도 해결해 달라고 지금 난리다. 그럼 그렇게 해요. 내가 알아보고 연락 줄게요. 고맙다 여보. 나도 카드 대출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다시 통화해요. 회사에 자금 여유가 없었던 탓에 저는 개인 신용카드와 아내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내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앉아요. 앉아. 제 회사는 설립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소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무너질 순 없어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더니 다행히 새로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납품해 주세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믿고 맡기는 거니까 기일까지 차질 없이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 에스테크에 도면 아직 승인 안 났나? 아, 예. 제품 제조 공정이 바뀌어서 오래 걸린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이게 이렇게 몇 달씩 걸릴 일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에스테크에서도 답답하다고 하는데. 일단 담당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빨리 좀 해달라 해라. 예. 예. 뭐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왜 무슨 일인데? 한국자재 대표님이 김 사장이 왜? 돌아가셨답니다. 경영난 때문에. 사장님, 그리고 저 밀린 월급 좀 주세요. 월급 나도 주고 싶은데 며칠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나? 벌써 1년이나 미루셨잖아요. 이제 라면 살 돈도 없어요. 이번 달까지 해결 못 해주시면 저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좀 기다려도 내 이번 주 안에는 꼭 해결해 줄게. 그 말만 믿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더는 못 기다립니다. 야, 오주희! 오주희! 무담보금융권 대출이 3억 원, 거래처 물품 대금만도 2억 원, 거기다 직원들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8천만 원, 세금도 체납된 5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거기다 공장 임대인의 계약 종료 및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된 상황.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도를 받아들이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방법을 찾으려다 찾을 수가 없는 정말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정말 꽉 막힌 상황인데 일단 사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7호입니다. 타고난 성실맨이었던 이정구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처음엔 잘 됐지만 2년 지나면서 경기가 나빠지고 거래처 자재값마저 제대로 결제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름으로 카드론을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유지를 해보려고 하지만 상황 자체가 나아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정구 씨는 결국 직원들마저 다 내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혼자 공장에 남아서 청소를 하며 문을 닫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인도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폐업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이 설상가상 이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도산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장지호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막막한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예. 제가 도산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정구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인 주식회사라든지 예. 몇 명의 동업자들이 법인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져서 정리를 해야 될 때 혹시 법인이라서 더 어렵고 책임이 더 크지는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정구 씨 사연에 대한 해결책도 드리고 법인 파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정구 씨는 개인적으로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업을 잘 하려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요. 꼭 해결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분의 사연을 살펴보니까 원청의 수주가 감소하고 주요 매출처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다 보니 네.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정구 씨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이나 법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좀 많이 늘었죠. 어떻습니까? 네, 2019년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법인 파산 전체 신청 건은 931건이었고 네. 2020년의 법인 파산 전체 신청 건수는 1069건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14%가 증가했고 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법인 파산이 늘어나면 회사에 다녔던 직원들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또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법인 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좀 희망적인 얘기인데, 자, 그래서 꼭 짚어봐야 할 점이 신청 자격인 것 같아요. 법인 파산은 어떻게 좀 신청 자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지급 불능이어야 합니다. 예. 예컨대 이정구 씨 사례처럼 회사가 수익이 나질 않아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줄 여력도 없는 거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채무 초과 상태여야 됩니다. 예.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자산을 모두 정리해서 현금화시켜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결국 지급 불능 혹은 채무 초과 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법인은 이제 수익을 얻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수익을 얻지 않는 그런 공익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법인이나 의료 법인 이런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처럼 영리법인도 가능하지만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처럼 비영리법인도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법인 파산을 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은 트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경우 법인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자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도 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 내에서 회사의 자산 양도를 할 때 세금을 피할 수 있고 네.
파산 관제인이 자산을 관리 처분하기 때문에 사회행위나 강제집행 면탈 등의 법적 분쟁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은 또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자, 경영자만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나 주주들은 한몫 챙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빌려서라도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예, 예. 대표이사가 오히려 빈털터리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을 하는 그 신청을 하는 그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큰 그렇죠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자, 법인 파산 아무래도 신중한 신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 그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인 파산 시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네.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대표자의 형사 문제입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거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예. 배임 행위를 한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예. 그 사실 이 파산을 하고 있는 절차 중에 횡령 또는 배임이 나왔다 이러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대표이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운영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네. 당연히 업무상 횡령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이거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관련 죄들인데 뭐 횡령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면 당연히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예. 사용처 소명이 되지 않거나 대표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법인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청산이 안 됩니다. 법인이 파산 선고는 받아도 청산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피해 회복이 안 되면 법인 파산 진행이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야 될 두 네. 번째 포인트는 법인이 파산을 했을 때 과연 대표자나 주주들의 개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네, 맞아요. 예.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리고 주주들은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예. 파산하는 법인과 개인인 대표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준수하면서 경영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묻지도 않고 개인 재산을 법인의 채무에 투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다만 중요합니다. 요 다만이 중요해요. 보통 보면 요 다만 뒤에 나오는 걸 보통 이렇게 단서라고 하는데 요 뒤에 있는 내용 지금 뭘 주의를 해야 됩니까? 다만 법인이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을 반드시 요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대 보증을 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자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연대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질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표이사 개인도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대표이사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도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과 함께 대표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부인권에 대한 검토를 꼭 해야 됩니다. 부인권. 뭐 남편권도 아니고 부인권. 부인한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어떤 겁니까? 네, 대개는 파산 관제인이 행사하는 권리인데요. 파산 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 법인이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헷갈립니다. 예. 조금만 더 쉽게 좀 풀이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지급 불능이나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재산을 염가로, 그러니까 시세와 비교해서 현저히 싸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편파 변제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합니다. 네. 주로 파산관제인의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파산관제인이 그때의 행위를 소급해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는 것을 부인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딱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부인권의 대상입니다. 네. 참 듣고 보니까 중요한 세 가지인데 한편으로 너무 복잡해서 도산 전문 변호사와 꼭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 그 개인 파산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파산 관제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용으로 선임 비용으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네, 법인 파산은 법인의 채무 금액에 따라서 이 예납 비용이 다릅니다. 예. 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예. 법인의 채무가 5억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이고 100억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통상 2개월 이내에 납부를 명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미리 예납금을 준비해 두셔야 되고 네. 이 비용은 법인의 자산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 그럼 이제 법인 자산이 최소한 500에서 2천만 원 남아 있도록 지금 해야 그때쯤에 되겠네요. 해야 이제 신청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개인 파산 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체납된 세금 문제 있잖아요. 그럼 법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은 또 탕감해 주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라서 예. 납세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무한 책임 사원이라든지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에 상응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한히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원이기 때문에 납세를 못한 경우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무한 책임 사원이고 똑같은 의미로 과점 주주라면 무한 책임 사원처럼 그런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 이정구 씨에게 한마디 요약해 주시죠. 네, 이정구 씨는 법인 파산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체당금으로 해결을 하고 법인의 무담보 대출 그리고 거래처 물품 대금은 청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구 씨 본인은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법인의 운영 자금으로 늘어난 본인의 빚과 법인의 연대 채무로 발생한 채무까지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